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2017년이 2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네. 국세청은 올해가 끝나면 연말정산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또 세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왜 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네. 연말정산에서 돈을 받거나 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예, 두 번째부터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연말정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세금을 당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냈을 때, 예, 그만큼을 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더 내야 하는 경우는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내야 되는데 100만 원보다 적게 냈을 경우에는 더 내야 되겠죠. 그 계산하는 방식은 아마 정산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웹사이트에 가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왜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조세 정책이 생긴 게 1973년 이후부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게 1973년부터거든요. 역사를 이야기 들면 좀 길어서 짧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73년부터 우리나라가 독립 재정 정책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조세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웠다는 말 아니겠어요? 1974년부터 아마 연말정산이 시작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1975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하여튼 73년 이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유는 뭐냐. 말은 세금을 충분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돌려드리겠다라는 핑계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거두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정산은 세금을 더 거둔다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정부가 1974년 이후부터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프로야구에서 MVP는 우승한 팀에서 나오죠? 네, 맞습니다. 기아 양현종 선수가 주인공이 됐는데요. 네. 또 기아 투수 양현종 선수가 오늘 프로야구 MVP를 수상했는데요. 네. 기자단 투표 결과 856점 만점 중에 총 656점을 얻어서 SK 최정 선수를 제쳤습니다. 출범 36년째인 프로야구에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MVP를 동시에 수상한 건 또 양현종 선수가 처음이고요. 네. 또 양현종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는 20승을 올렸고요. 또 한국 시리즈에서는 또 1승 1세이브 또 완벽투를 선보이면서 또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복이 터졌다라는 게 보다도 꾸준하게 묵묵히 연습해온 결과가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정확한 분석이신데요. 양현종 선수가 사실 동갑내기 SK 김광현 선수의 그늘에 가려서 네. 오랜 기간 동안 2인자에 머물렀습니다. 예. 원정 경기 가서 다른 선수들이 밤늦게 외출할 때 또 홀로 호텔 옥상에 올라가서 밸런스 잡는 연습을 하면서 도끼를 품었다고 하고요. 네. 또 마침내 또 1인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또 양현종 선수가 오늘 소감으로 또 영구 결번이 가장 큰 목표고 또 내년에도 기아 유니폼을 입겠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네. 또 기아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커쇼 있지 않습니까? 네. 커쇼가 6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LA 다저스 구장 안에서 다른 선수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 있다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대선수들, 큰 선수들은 일반 선수들과 물론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영광 뒤에는 또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고요. 네. 사실 스타 플레이어들이 좀 더 정말 간절하게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쇼 선수가 또 월드 시리즈 끝나고 또 눈물을 펑펑 쏟을 만큼 승부욕도 강했고요. 네. 또 손흥민 선수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하루에 슈팅 1000개씩을 했고 예. 키가 크기 위해서 또 우유에 밥까지 말아 먹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세리 키즈는 또 얼마나 이 박세리 선수를 영웅으로 또 신성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종범 아들이 이종범 선수 해태 타이거즈였죠. 옛날에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정우가 아들입니까? 네, 이종범은 일단 1993년과 97년에 한국 시리즈 MVP를 받으면서 네. 바람의 아들이라 불렸고요. 예. 또 그의 또 아들인 또 이정우 선수, 넥센의 이정우 선수가 또 오늘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는 올 시즌에 144경기 정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 2푼 4리 111득점을 올렸고요. 네. 그래서 팬들은 또 바람의 아들의 또 아들이라고 해서 또 바람의 손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LA 다저스 말씀을 드렸는데 휴스턴 지역신문에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 축하 광고를 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LA 다저스가 최근에 휴스턴한테 패하면서 월드시리즈 우승이 좌절됐는데요. 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스턴 일간지, 또 휴스턴 크로니클 맨 뒷면에 또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한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야구 팬들은 또 다저스가 또 패자의 품격을 보여줬다, 네. 또 아름다운 패자다, 또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내년에 우승을 하기 위한 도끼를 품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골 소식을 전했네요.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후반 19분에 또 오른발 가마차기로 결승골을 터뜨렸고요. 네. 또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20호 골인데요. 또 맨유에서 뛰었던 박지성을 넘어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도 세웠습니다. 옛날에 차범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몇 골을 달성을 했죠? 네, 차범근 위원이 레버쿠젠 시절에서 뛸 때요. 한 시즌에, 제가 좀 갑자기 헷갈렸었는데 20골 이상을 넣으면서 그렇죠. 또 많은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또 각종 대회에서 또 여러 골을 넣으면서 네. 또 그 기록은 경신한 상황입니다. 예,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차범근 선수가 그때 독일에서 뛸 때 전체 골 수가 아마 99골인가 100골에서 하나 모자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99골 터뜨리면서 당시 현지에선 또 갈색 폭격기라 불렸습니다. 그랬죠. 자, 국내 축구 대표팀 소집됐습니까 오늘? 네, 대표팀이 10일에 수원에서 콜롬비아, 14일에 울산에서 세르비아와 평가전을 앞두고 네. 오늘 수원에서 소집됐습니다. 대표팀이 최근 경기력이 부진해서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또 거칠고 강하게 부딪히는 경기를 하겠다. 또 이렇게 출사표를 밝혔고요. 네. 또 손흥민 선수도 나는 결과물을 직접 내놓아야 하는 선수라면서 또 굳은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 프로농구 판도는 어떻습니까? 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서울 SK가 8승 2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또 득점 기계라 불린 헤인스 선수가 또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또 2위는 이상범 감독이 이끄는 원주 DB가 또 6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예. 또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주 KCC가 또 지난주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의원들 탈당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복당 선언 이거 다 예견된 수순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파장이 상당할 걸로 보인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순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김영우 의원입니다. 보수 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안보 위기 심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보수 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자가 제 잘못이다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저희들 자인합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은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고 저는 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바른정당이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당대회는 13일날 그대로 하기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입니다. 당을 지키겠다는 생각하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합치겠다는 생각, 그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기적을 보면 그게 교섭단체가 있어서 가능했느냐. 시대 정신을 누가 잘 구현하느냐, 국민을 대변하느냐가 1차적인 문제다. 물론 교섭단체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유지하고 있던 지금 거의 한 10개월 동안 바른정당이 이게 한국당 이중된지 새로운 기업 보수인지 한국당이랑 똑같은지 국민들이 볼 때는 계속 헷갈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정체성, 낡은 보수인지 새로운 보수인지 이런 상태에서는 교섭단체 유지하더라도 지지율이 안 올라갔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선명한 개혁 보수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강파들은 그렇다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당과 그 정책연대라든가 통합 합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당 내에 있는 그 호남계 의원들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들을 최소 15명 이상 이끌고 가면 원내 1당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국회의장도 1당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당 내 호남계 의원 일부를 다시 영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계 의원은 민주당으로 바른정당 내에 있는 사람은 탈당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바른정당 잔류파하고 국민의당 잔류파가 합당해서 새로운 3당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 나머지 바른정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에 또 이렇게 탈당하고 나머지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적으로는 명분이 없어요. 솔직히 영호남이다 뭐 하는데 사실 양쪽 다 반대하거든요. 근데 구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개헌. 지난번에 그 개헌으로 제3지대, 개헌으로 빅텐트. 그러니까 이 빅텐트나 제3지대의 가장 큰 기치가 개헌론이었는데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반개헌이었거든요. 비개헌. 개헌을 논의하지 말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수가 기막힌 한수가 이거예요. 개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요. 개헌 해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꼭 개헌해야 되고 지금 국회가 꼭 그걸 해야 된다. 또 지방 분권은 꼭 개헌에 담아야 된다.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니셔티브를 취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국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입으로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과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안철수 대표나 혹은 유승민 의원이 개헌만 잡을 수 있다면 사실은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선점해버렸다. 그러니까 뭉쳐도 사실은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다. 힘을 뺐군요. 그렇지. 네. 들어보니까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지는 좀 아나운서 분께서 소개를 해주다가 또 뒤에 가니까 빠졌네요. 마지막에 들으신 분은 델리안 논설실장 이종근 씨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인 서양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들으셨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합니까? 지금 들어보시니까. 시대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은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시대 정신이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여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래도 대체적인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과반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70% 안팎이라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대 정신은 아무래도 적폐청산이 지금의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 정신은 이 적폐청산을 한 뒤에 그래서 과거의 적폐를 이렇게 청산했으니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갖고 가자. 그때 이제 시대 정신이 새롭게 화두가 던져질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 무엇이 시대 정신인지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대 정신이다라고 너무 이렇게 좀 아전인수격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준일 팩트 작가 한 말씀 하셔야죠. 일단 먼저 좀 그 전에 멘트에 대해서 팩트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그러니까 후보였죠.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때는 개헌에 미적대다가 지금 와서 이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지난 대선 때 일부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은 조기 대선이니까 너무 급박하니까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치르자라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었고 개헌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개헌을 주장했던 내용이 이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이거는 공약집에 있거든요. 7쪽에 있는데요. 공약집 그 문재인 후보 공약집 37쪽에 보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개헌은 항상 이제 주장을 해왔다라는 게 팩트고요. 시대 정신은 이제 뭐 고재열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좀 적폐청산이라는 세부적인 카테고리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구현이다라고 좀 크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동안은 겉으로만 민주주의였고 한국은 이제 제대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던 상황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좀 정치에 더 참여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자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인 것 같고요. 그런 시대 정신에 제일 잘 부합했으니까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글들을 보면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탈당하신 분들과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분들의 시대 정신은 뭔가 조금 아전인수격 해석이 있지 않나.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그 샘플링에 대해서 표본 집단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대까지 안 가고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절 정신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 지금 바른정당에 가 계신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때 명분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갈 때는 탈당할 때 그 이유가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합당에 돌아갈 만한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다고 그것으로 그럼 모든 게 끝이다. 그 자유한국당은 이전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이런 게이트나 이런 거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나가면 모든 게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이 그걸 납득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그런 뭐 시대까지를 언급하기에는 너무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파선이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라는 난파선에서 탈출해서 갔는데 보니까 탈출선이 더 위험하겠더라. 그래서 차라리 난파선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난파선이 만약의 경우에 지금 보도에 현재 탈당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그러면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인데 115석이 돼서 116석이 돼서 그래서 이제 5석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곧 일당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일당이 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는 그 판을 용납할 수 있을지 그것은 자유한국당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민발 정계 개편을 국민이 정계 개편을 원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맨날 입만 열면 국민들 눈높이 그러지만
실제로 덧셈만 해가지고 되는 방식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곱셈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고 안에서 엄청난 개혁과 반성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모습을 정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수라는 이 가짜라고 하는 이것을 결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보수를 입으로만 가지고 되겠나. 좀 고난도의 어떤 수습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모두가 다. 예, 일단은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구체제와 네. 결별을 하고 나왔던 그 시도,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그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네. 어찌됐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러니까 기업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제 큰 기업이었는데 대표가 분식회계를 했어요. 그래서 다 구속되고 난리가 난 거죠, 대표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다가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예. 정당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거를 차려서 나왔어요. 그게 올해 1월 24일이거든요. 네. 근데 1년을 회사를 굴려봤는데 뭔가 아직 수익이 잘 안 나요. 근데 네. 보통 이제 뭔가 기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하든 벤처를 하든 예. 길게 보고 가는 거지. 이게 그쪽이 레드오션이고 이쪽이 블루오션이라고 보면은 네. 몇 년은 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예. 구성원들 상당수가 옛날 그냥 분식회계 분식회계 했던 사람들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정당에 네. 차라리 그냥 월급 거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거기서 생활할래 하고 다 떨어져 나온 거로 저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한국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눈앞의 이해관계로만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홍문표 사무총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도대체 지자체 단체장 선거하고 국회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거 그 명분을 내서 걸면서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요. 고지열 기자께. 한번 알려줘. 왜 대답을 잠깐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큰 건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되는 사람들이 지자체 이 의원들이에요. 손발이 된다는 의미는? 네. 그래서 지역구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이 본인의 세력이 되는 기반이 조직을 유지해주고 가장 중요한 어떤 구심체가 기초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 내년 지방선, 그러니까 선거 정계 개편이란 것은 다음 선거를 겨냥해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 멀고 그 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배지떼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손발이 되는 어떤 그 조직들이 본인을 버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버리고 가서 다른 사람을 받들어서 본인과 어떤 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카리스마나 본인의 인기가 그런 것과 별개로 나는 여기서 내 지역구를 지킬 수 있다. 약한 당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끝까지 데려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관 조직이 흔들리니까 거기에서 그들을 붙드는 방법은 그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에 귀순하는 거죠. 기관 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준일 팩트체커.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공천 내용도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보여줬던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미루어 보면 추정입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더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그 보수정당 쪽에서 해왔던 그 공천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이나 어떤 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하향식이었죠. 탑다운식이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김무성 당대표가 도장 갖고 이제 잠적하셨죠. 그런 일도 벌어질 정도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는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긴 한데 이게 또 주류는 아직도 친박계인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개별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최적의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심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이제
텃밭이라고 부르는 그런 데서는 또 안정적으로 되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적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없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선거 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니까 네. 지금 그런 당장 눈앞의 이익 이런 것들에 좀 많이 흔들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자신들이 국민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모든 것을 다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 약속까지 저버리고 가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네요. 팩트 진검승부 추르맨 시간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